안녕하세요. 20대 천단입니다. 어린 나이지만 큰일을 겪은 놈이라 글로 풀어보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부디 저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건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시작은 외아들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매우 행복하게 잘 지냈답니다.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엄마의 병을 알게 되면서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죠. 위암 4기였던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병이 낫지 않아 장기간 투병을 해야 했어요. 아버지는 회사를 휴직하고 엄마의 곁을 머물며 병간호를 해주셨어요. 초반 몇 달 동안 열심히 간호하시는 걸 보는데 엄마의 병이 금세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정성과 엄마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으니 틀림없이 완치해서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아빠, 엄마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엄마랑 아빠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제 너도 항상 힘내야 해. 새 식구가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난 항상 힘이 넘쳐. 아빠가 엄마를 위해 간호하는 걸 보면 막 나도 모르게 힘이 나. 아빠 너무 멋있어. 그래 보였어? 그래 고맙다 희재야. 그런데 아빠는 다시 회사를 다녀야 할 것 같아. 엄마 병원비도 벌어야 하고 이제 학원비랑 맛있는 거 사주려면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럼 병원에는 누가 있어야 해? 내가 있으면 되는 거야? 아니, 이제는 학교를 다녀야 하잖아. 외할머니가 오실 거야. 외할머니가? 외할머니도 허리 아파서 힘들 텐데. 이제야,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 가족 중 한 명이 해야지. 아, 그렇지. 내가 간호하고 싶은데. 희재야,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자라면 엄마한테 힘이 될 거야. 그게 우리 아들이 할 일이라고. 알겠지? 알겠어. 아빠도 회사 열심히 다녀. 그래서 엄마를 꼭 낫게 해줘. 자식, 그래.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올게. 아버지는 간호를 6개월 정도 하다가 회사로 돌아가셨고 외할머니가 엄마를 간병하러 오셨습니다. 저는 학교 후에 항상 병원으로 가서 엄마를 만났고요. 그런데 일이 바빠진 아버지는 병원에 일주일에 2번씩 오시다가 나중에는 주에 1번 오셨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자 병원과 집에도 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외할머니 댁에서 잠을 자고 먹고 학교를 다녔답니다. 아버지는 근무지가 멀리 있는 지방에 발령을 받아서 한 달에 1번씩 올라와서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내려가셨습니다. 이듬해 엄마는 암 완치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외할머니 댁에서 지내던 저는 엄마와 집으로 함께 돌아갔답니다. 엄마, 이제 안 아픈 거지? 엄마 그만 아플 거야. 우리 희재한테 건강하고 예쁜 모습만 보일 거야. 내가 집에서 엄마를 잘 돌봐줄게. 아빠가 지방에 있으니까 내가 아빠 대신 가장이잖아. 고마워 아들. 엄마가 힘이 나니. 아버지는 한 달에 1번씩 올라오시다가 더 바빠진 모양인지 2~3달에 1번씩 집에 오셨습니다. 엄마가 살림을 하시긴 하지만 힘이 드니 외할머니가 거의 매일 오셔서 봐주셨고 주무시고 가는 날도 여러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 엄마의 암이 재발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답니다. 항암 치료를 괴로워하며 버티는 모습을 보면 온몸이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또 안타깝고 미안하고 대신 아프고 싶었죠. 엄마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3년의 세월을 투병했습니다. 제가 5학년이 되었을 때까지 병이 낫지 않았어요. 엄마는 만 3년 동안 암과의 사투를 벌이셨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중 선생님이 복도로 불렀어요.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희재야. 가방 가지고 나올래? 선생님이랑 같이 좀 가야겠어. 무슨 일인데요? 어디로 간다는 말씀이세요?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단다. 방금 연락받았어, 희재야. 미안하구나. 엄마가 돌아가셨다고요?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왜요? 선생님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죠? 나 놀리려는 거죠? 그러자 선생님은 저를 꽉 끌어안아 주시며 실컷 울게 해주셨습니다.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고 선생님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병원 복도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걸 보자마자 달려가서 할머니를 안아드렸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어떡해요? 희재야, 네 엄마는 천사 같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부른 거야. 그래서 하늘나라에 간 거야. 할아버지, 그럼 나도 하늘나라에 갈래요. 엄마 따라 갈래요. 그런 소리 마라. 너까지 할머니 곁에 따라면 난 어떻게 살라고. 희재야, 이제 그만 울고 엄마 보내드리자. 장례식이 뭔지 알지?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주셨잖아요. 그래. 그럼 우리가 엄마를 편하게 하늘로 갈 수 있게 도와주자. 네, 할머니. 그런데 아빠는요? 아빠는 아직 안 왔어요? 연락했으니까 곧 오실 거야. 희재야, 이제부터는 마음 강하게 먹어. 네, 할머니도요. 저는 엄마를 잃은 것에 크게 슬펐지만 할머니가 옆에 있어서 그나마 이성을 찾았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장례식장에 도착했고 슬프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버지도 저와 할머니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슬펐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엄마와 입가라는 순간에 보았을 때는 잠깐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깨우면 두 눈을 뜰 것 같았죠. 하지만 차가운 엄마의 손을 잡고 나서야 진짜로 하늘나라로 가는 중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네요. 장례식 내내 슬프게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안방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베이비, 나야 나. 마누라가 조승에 잘 갔네. 헤헤. 모험금이랑 마누라 재산 다 챙겨서 당신한테 달려갈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12살인 저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아들었습니다. 이어서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더욱더 커지더군요. 아이, 발리? 또 어디? 스위스? 그래 가자가. 내 마누라 보험금이 억수 좀 많이 나와서 실컷 여행할 수 있어. 뭐라고? 내 아들. 몰라, 장모가 알아서 키우겠지. 베이비, 우리가 사귄 지 3년이나 됐어. 내가 그동안 자기한테 보여준 진실된 사랑을 모르는 거야? 난 이제 이 집에서 나갈 거야. 싹 다 정리해서 당신한테 달려갈 거라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라고. 아버지는 뭐가 그리 좋은지 전화를 끊고도 깔깔 웃더군요. 안방 문을 셀매시 열고 아버지의 사악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빠, 방금 누구랑 통화한 거야? 예재야, 너 왜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냐? 예절이라는 걸 배우지 못한 거야? 아빠, 엄마가 아파서 앓는 동안 어디서 뭐하고 다녔어? 어떤 아줌마랑 사귀고 있던 거야? 이 자식이 지금 뭐라는 거야? 이놈아, 아빠는 지방에서 힘들게 일했던 거 알잖아. 어디서 지금 헛소리라는 거야?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아빠 나 바보 아니야. 어린애도 아니고 다 들었어. 아빠가 어떤 아줌마랑 놀러 가겠다고 한 거 들었어. 엄마 보험금으로. 이 시키가 많이 크네. 희재야. 원래 어른들의 세계는 네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 아빠는 잘못한 거 없다. 아픈 엄마를 두고 바람 피웠잖아.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엄마 보험금으로 해외여행 가겠다고 아줌마라고 웃었잖아. 진짜 나빠. 놈의 자식이 머리가 조금 컸다고 아빠한테 까불해. 너 혼좀 나불래? 혼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아빠지. 제가 이성을 잃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자 아버지가 일어서더니 저에게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제 뺨을 날렸을 때 눈을 감게 되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거실바닥이었어요. 아빠 날 때린 거야?
쟤 무슨 아빠 있는데 왜 때려? 이 시기야 안 되겠네. 너 오늘 제대로 훈육 좀 받아야겠다. 어디 아빠한테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지 왜? 오줌을 지리도록 혼을 내주마. 두 팔로 얼굴을 가리고 움츠렸습니다. 다시 저를 혼내려고 하려는 순간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들어오셨어요. 정서방, 지금 뭐하는 넌가? 자네 미쳤나? 전무님, 그동안 제가 자리를 비웠다고 애를 이따위로 키우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새끼 건들지 마. 자네 판 안 났지. 아니 이미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렸지. 아니 이 집 식구들은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은 거야? 그래요. 나 애인 있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어쩌다는 겁니까? 나쁜 사람 같으니 내 딸이 투경 생활할 때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다른 여자랑 신나게 놀았냐? 그래서 재미 좋았냐? 이 도친내 주둥이가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안 되겠어요 장모님. 오늘 혼 좀 나셔야겠어요. 아버지는 공격 상대를 제가 아닌 외할머니로 돌리고 큰 걸음으로 다가가더군요. 예, 저는 재빠르게 아버지의 오른 다리를 두 팔로 잡고 이빨로 종아리를 깨물었습니다. 으아, 야야, 이 자식아, 떨어지지 못해, 으아. 저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고 아버지 종아리의 살을 더 세게 깨물었습니다. 고통이 심했는지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서 다른 발로 저를 걷어찼지만 꼭 참고 끝까지 이빨로 물어뜯었어요. 이때야, 그만해, 어서 나와. 할머니 안 나가자, 어서. 그때 그만두면 아버지가 따라올 것 같아서 조금 더 깨물기로 했어요. 엄청난 분노를 담아 깨물어 뜯자 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며 실신했습니다. 자, 할머니 내가 이겼어요. 이제 그만 가요. 이제야 괜찮아. 이제 이 남자는 제 아빠가 아니에요. 할머니 집으로 가요. 할머니는 저의 손을 잡고 서둘러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외할머니 집에 찾아오진 않았어요. 저에게 겁을 먹어서 그런 건지 바람난 여자한테 빨리 가려고 안 온 건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저와 할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던 집, 엄마의 보험금, 그리고 엄마의 통장까지 다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키우시려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연금을 받으시며 지내시던 분인데 손자인 저를 키우시겠다고 새벽마다 김밥을 싸서 출근길에 오른 직장인들에게 팔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앞을 서성이며 장사를 했답니다. 김밥 싸세요. 오늘 새벽에 싼 따끈따끈한 김밥이에요. 두유도 있어요, 손님. 김밥 사세요. 할머니, 김밥 맛있는데 어른들이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네요. 할머니 김밥 한 줄만 줘봐요. 배고프니? 그래 한 줄 먹어라. 저는 은박지에 쌓인 김밥을 하나 입에 물고 소리쳤습니다. 어따매 김밥 진짜로 맛있네. 아저씨, 아줌마, 이모, 삼촌들, 우리 할머니가 싸준 김밥 한 줄 드셔봐요. 한 줄에 단돈 1,000원입니다. 두유도 1,000원. 제가 호객행위를 하자 젊은 직장인들이 재밌고 귀여웠는지 하나 둘 모여들어 할머니의 김밥을 사주셨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이 들고 같이 일하고 싶어서 쫓아나갔답니다. 거의 매일 따라다니며 할머니의 장사를 도왔죠. 그렇게 저의 초등학교 시절이 끝이 났고 중학교에 올라갔어요. 할머니는 길거리에 장사를 해서 모은 돈으로 작은 김밥집을 차렸습니다. 아침부터 손님이 많아서 장사가 아주 잘 되었죠. 저는 학교 끝나면 할머니의 김밥집으로 가서 일손을 도왔어요. 할머니, 저 이제 김밥 잘 싸죠? 이 정도면 할머니랑 비슷하죠? 아이고, 우리 희재는 못하는 게 없네. 공부도 1등, 김밥 싸는 것도 1등이네. 이게 다 할머니의 가르침 덕분이죠. 할머니, 우리 이렇게 장사하다간 곧 부자가 되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이 할머니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손자한테 좋은 집, 좋은 방을 선물해 줄게. 그리고 학원도 보내주고 과외도 시켜주마. 에이,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할머니랑 둘이 오래오래 살면 좋겠어요. 이렇게 평생 김밥 장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요. 우리 희재는 사춘기도 안 왔나. 어찌 이렇게 착하니? 할머니랑 엄마한테 물려받았잖아요. 다행히 아버지라는 인간을 닮지 않았죠. 아, 네 아버지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 모르죠.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 나쁜 사람은 분명 하늘의 벌을 받았을 거예요. 할머니, 괜히 그 인간 이야기를 꺼냈어요. 잊어버리세요. 그래, 잊어버리자. 오늘 장사도 우리 손자 덕분에 잘 되네. 손님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줄 좀 잘 서주세요. 아버지 없이 할머니와 둘이 지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본성을 일찍 알게 되어 빨리 출연하게 된 걸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재밌게 잘 흐르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에 할머니가 많이 편찮아지셨어요. 치매가 생겼고 당뇨와 고혈압까지 많은 질병에 걸려서 더는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김밥집을 정리하고 할머니를 집에 편히 모시게 되었어요. 낮에는 간병인이 다녀갔고 오후에는 제가 와서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할머니, 내가 김밥 썼어요. 할머니가 제일 잘하시는 김밥을 똑같이 흉내내봤어요. 어서 드세요. 이 나쁜 놈. 아픈 내 딸을 버리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워. 그리고 내 딸 보험금을 다 가지고 날랐지. 그런데 또 뭘 훔쳐가려고 내 집에 온 것이냐. 할머니, 나는 아버지가 아니고 할머니 손자예요. 닥쳐 이 나쁜 놈아. 당장 나가. 너 김밥에 뭘 넣은 거냐. 나 죽으라고 이 땅을 주는 거지. 할머니는 김밥을 바닥에 내동댕이를 치며 난리치셨습니다. 매일 저를 아버지로 오해하고 욕설과 매질을 하는 바람에 저까지 사는 게 힘들어졌어요. 저는 1년에 그렇게 할머니와 지냈는데 낮에 오시는 간병인도 할머니의 괴롭힘 때문에 힘들다고 발길을 끊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모셔야 할지 전문 요양원에 보내야 할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요양원에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슨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니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텅 빈 집안에서 할 것이 없어 공부를 하고 또 했죠. 제가 성공할 길은 공부밖에 없었고 할머니가 정신을 차렸을 때 자랑스러운 손자가 되어 있고 싶어서 미련하게 느껴질 만큼 공부한 놈을만 팠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시로 한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아주 운이 좋게 붙었어요. 수능시험을 볼 필요가 없게 되었죠. 합격증을 가지고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에 달려갔는데 할머니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유영수 선생님, 저희 할머니 어디 계세요? 아이고, 손자 맞죠? 일을 어째. 방금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왜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갑자기 심동지가 와서 겨우 심폐소생술로 살려서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어요. 어서 병원으로 가봐요. 할머니는 낮잠을 주무시던 중 심동지가 와서 큰일이 날 뻔했답니다. 바닥에 떨어뜨린 서울대 합격증을 주워들어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가서 안정을 취한 할머니께 합격증을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서울대 합격했어요. 우리 이제 왔구나. 그런데 뭐라고? 서울대? 야, 우리 손자 장하네. 이 할머니가 아무것도 못해주는데 알아서 서울대까지 들어가다니 대단하다. 할머니 빨리 건강해지셔야죠. 손자가 효도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아프시면 안 돼요. 그래, 앞으로는 절대로 아프지 않을게. 다행히 외할머니는 건강을 되찾고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치매 때문에 제가 모시는 건 여전히 무리가 있어서 가슴 아팠지만 따로 지냈답니다. 대학은 수석이나 차석이면 장학금을 받아서 좋았을 텐데 제가 그 정도 머리는 아니어서 알바를 뛰어가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 약값을 책임져야 하고 등록금까지 내야 했으니 돈을 꼭 벌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버는 돈이 많지 않으니 학교가 바뀔 때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만 했어요. 대학 3학년 때는 2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친구 하나가 과외 알바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도 계속 내야 하니 빨리 돈 버는 방법을 택했죠. 다음 여름방학이 왔을 때 과외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전봇대에 서울대생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그룹 과외, 개인 과외 가리지 않고 다 할 수 있다고 붙여놓았죠. 서울대생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그런지 과외하겠다는 학부모들의 전화가 몇 통 걸려왔어요. 매일 그룹 과외를 다녔습니다. 처음엔 변두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입소문이 나고 맘카페인지 어디인지 제 전화번호가 거기에 올라가면서 핸드폰에 불이 났답니다.
그래서 강남까지 과외를 진출하게 되었는데 주 3회 그룹과외 비용으로 한 학기 등록금만큼이나 주신다는 학부모님들이 있었어요.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정희재입니다. 아마 그 유명한 장희재 선생님의 시임으로 보내요. 시물이 사진보다 낫네. 선생님 우리 애들 잘 좀 부탁해요. 네 어머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 4명을 그룹 과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이 순하고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사실 어려울 게 없었어요. 제가 공부한 노하우를 대입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봐주고 가르쳐주는 것밖에 없었는데 신기하게도 학생들의 성적이 수직 향상을 해서 추가 보너스까지 받았어요. 게다가 다른 학부모님을 소개해 주셔서 비슷한 수업료를 받으며 그룹 과외를 했답니다. 여름방학 때 번 과외 알바비로 학자금 대출금을 모두 갚았고 다음 학기 등록금까지 모두 지급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병원비도 걱정하지 않을 만큼 많이 모아뒀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를 잃고 외할머니까지 잃게 되니 이성을 완전히 잃어서 미치도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겨우 사람 고시라며 지내고 있고 효도를 하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뭐가 그리 급하신지 인사도 없이 떠나셨어요. 저는 한동안 힘들어했고 모든 과외를 그만두었습니다. 방황하기도 하고 침묵으로 하루를 보내기도 하며 스스로에게 가혹한 시간을 주면서 일상을 보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정신이 번뜩 들었어요. 외할머니나 엄마가 제가 지금처럼 지내고 있는 걸 내려다보시면 속이 많이 상하실 테니 다시 성실하게 살아보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며 과외는 주말에만 했어요. 저를 거쳤던 제자들이 수능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다들 명문대에 갔다고 해서 과외일이 끊이지 않았네요. 2시간 정도 과외를 하러 외출하는 것 말고는 별일 없이 쉬거나 대학 공부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주말 매주 하던 그룹 과외를 하러 갔는데 새로운 학생과 학부모님이 계셨어요. 반가워요 선생님. 그렇게 대단한 뚝집게 선생님이라면서요. 아이고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학생 이름이 정현준이라고 했죠. 현준 학생 반가워요. 쌤 잘 부탁해요. 선생님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데 은혁 엄마한테 부탁했어요. 레벨이 다른데 같이 배울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한 명 한 명 다 봐주면서 가르치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제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드리자 돌아가신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신 목걸이가 옷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 이 목걸이 예쁘다. 잠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목걸이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빈티지 스타일이라 비슷한 게 많을 겁니다. 어디서 꼭 본 것 같은데 아닌가? 아이고 내가 괜히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것 같네요. 어서 들어가서 수업해 주세요 선생님. 네 어머님. 그럼 들어가 볼게요. 새로운 현준이는 공부를 못하지 않았어요. 기존에 배우던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겸손하려고 학부모님이 괜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았죠. 수업은 저도 아이들도 만족하고 끝이 났고 대저택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서 현준이 학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기 선생님. 어머님 아직 안 가셨어요? 네, 아무래도 그냥 가기 뭐해서요. 오늘 우리 애 어땠는지 듣고 싶어서. 현준이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애들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잘 다듬으면 서울대는 그냥 가겠는데요. 서울대요? 에이 설마요. 어머님 저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과외 선생입니다. 괜한 말 했다간 나중에 큰일 나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철칙입니다. 어머머 진짜인가 보네요. 선생님 진짜 고마워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걱정이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네요.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둔 부모님은 어떠실까? 실례지만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세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번 대답은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 보험금을 가지고 상간녀와 도망갔다는 소리는 차마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머 죄송해요. 전혀 미안해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가족을 가슴에 고이 잘 묻었습니다. 젊은 분이 말씀을 참 어른스럽게 하네요. 정말
빛나는 분이세요, 선생님. 그리고 이상하게 남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어디서 본 적이 있을까요? 제가 흔하게 생긴 얼굴이어서 그런가 봐요, 어머님. 아, 선생님 올해 23이라고 했나요? 아, 네. 23살이고 서울대 4학년입니다. 졸업번이죠. 그럼 혹시 만나는 아가씨 있어요? 아, 제가 인기가 없었어요. 아니, 사실 모태솔로입니다, 어머님. 이런 세상에 내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이런 훈남을 여자들이 가만뒀단 말이에요. 제가 공부랑 과외만 하느라 여자 만날 새가 없네요. 그리고 저랑 만나주려는 여자도 없고요. 이거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현준이한테 연애 상담은 못 해주겠네요. 현준이는 중학교 때부터 이성에 눈을 떠서 여러 사귀었어요. 아니 지금 내 아들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지? 선생님 혹시 제 딸내미 만나보시지 않을래요? 나이는 선생님이랑 동갑이고 대학은 명문은 아니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다녀요. 내 딸이랑 딱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어머님 진심이세요? 어머님 따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를 만나겠어요? 제가 가진 것도 배경도 없는데. 아니 인물 좋고 머리 좋고 학벌 좋고 앞날 창창한 청년인데 뭐가 부족해요. 난 처음 본 순간 선생님이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짜릿한 이유가 바로 내 사이가 될 사람을 만난 모양인가 봐요. 아, 어머님, 민망하고 부끄럽네요. 선생님, 나중에 우리 딸 한번 만나봐요. 알았죠? 글쎄요, 아직은 과외 선생이니 나중에 현준이 과외 끝나면 만나볼게요. 물론 어머님이 그때도 원하신다면요. 이렇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나. 지금은 학부모와 과외 선생 사이니까 이 관계가 끝나면 장모 사위 사이로 만나자는 거죠. 진짜 멋진 선생님이야. 학부모님들이 칭찬을 덜어 해주셨는데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현준이 어머님이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인연이 될 사람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는 건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룹 과외 수업이 하나 둘씩 끝나갔고 4학년 여름부터는 논문도 쓰고 취업 자리도 알아봐야 하니 과외를 그만두었습니다. 저에게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가끔 안부 문자나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연락이 왔고 학부모님들도 한두 번씩 안부에 연락을 주셨어요. 그런데 현준이 어머님은 매일 한 번씩 꼭 카톡을 주셨어요. 선생님 소개팅 언제 하실래요? 우리 딸 언제 볼 거냐고요. 어머님 제가 요즘 논문 때문에 바빠서요. 그렇게 바빠요? 쌤, 우리 현준이 개인 과외 잠깐 해주면 안 돼요? 일주일에 딱 1시간만 봐줘요. 제가 신경 쓰는 게 있어서 제대로 수업할 자신이. 쌤이 대충할 분인가요? 마음이 결정하면 카톡 줘요. 그럼 오늘 하루도 당긋하게 파이팅! 네, 어머니 파이팅 하겠습니다. 현준 어머님과 카톡을 매일 주고받았는데 가만히 있기가 뭐하더라고요.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주시니 현준이 개인 과외를 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락을 드리고 처음으로 현준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정당동 대저택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깨르르 웃는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준 어머님이 대문을 열어주시며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어머머 우리 훈남 과외쌤 오셨어요. 정희재 선생님, 우리 아들 잘 부탁하고 우리 딸도 잘 만나봐요. 네? 어머님 따님도 계세요? 아하하, 좀 마음의 준비를 못했는데. 와요 들어와요. 도망 못 가니까 괜히 발 뺄 생각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님. 집 안으로 들어가자 현진이가 뛰어나오며 인사를 했습니다. 쌤, 희저쌤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다 한준아.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어? 어머님이 너에 대한 기대가 크시다. 너 꼭 내 후배 되어야 한다. 알았지? 여부가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바쁜 와중에도 절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는데 어찌 서울대에 떨어지겠습니까? 만약 서울대에 떨어지면 저는 선생님 얼굴에 편히 못 볼 거예요. 떨어져도 괜찮아. 대학이 인생의 전부냐? 아, 어머님이 듣고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역시나 생각하는 게 깊고 착해요. 내 자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우리 딸 부를 테니까 잠깐 인사해요. 딸내미, 정현주.
저는 거실로 갓발짝 걸어 들어가 현준이의 가족사진을 보았습니다. 큰 액자에 현준이네 식구가 수정수정. 큰 액자에 현준이네 네 식구가 찍은 사진이 눈에 확 들어왔고 그 옆에 작은 액자에 대가족 사진이 보이더군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스승님, 우리 딸이에요. 인사해요. 현주야, 인사드려라. 안녕하세요. 정현주라고 해요. 듣던 대로 훈남이네요. 저기 어머님 죄송하지만 따님과 소개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내 딸이 별로예요? 아무리 그래도 인사하자마자 싫다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기 서재 속 남자 이 집 가족인가요? 누구요? 저는 손가락으로 가족사진에 한 인물을 가리키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현준이 어머님의 남동생이라고 했어요. 제 이복 오빠예요. 배다른 오빠요. 그리고 옆에는 오빠의 처, 옳게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요? 아, 그렇군요. 어머님 저 두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과외는 나중으로 미루고 사진 속 두 사람을 당장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저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바로 오빠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장 오라고 했더니 1시간 만에 허겁지겁 뛰어들어오더군요. 아우 진짜. 우리 예쁜 동생 미나야. 오라버니는 갑자기 왜 부른 거야? 아가씨 저희 왔어요. 그동안 얼굴이 더 예뻐지셨네요. 미나야 덕분에 사업 잘 운영하고 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두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자 제가 얼굴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학생은 누구? 아 저기 현주 남자친구구나. 반가워. 나 현주 외삼촌이야. 세상에. 내가 누구인지 잊은 거예요? 당신이 버린 자식의 얼굴을 그새 까먹은 거냐고요. 신부는 저에게 내민 손을 치우며 놀라더군요. 너는 이제? 참 빨리도 알아보시네요. 당신이 아픈 엄마를 두고 바람난 여자가 바로 저 여자니까. 엄마 돌아오시고 받은 보험금으로 해외여행을 한 여자가 바로 저 여자냐고요? 야 임마 너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내 동생 집에 있는 거야? 너 뭐야 복수하려고 찾아온 거냐? 당신 낯짝을 한번 보고 싶었어. 얼마나 잘 사는지 말이야. 이 시기가 대가리가 많이 컸나 보네. 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으로 나와. 여긴 내 여동생 집이거든. 나 현준이 과외 선생님이거든. 뭐 과외 선생? 뭐냐 너 머리가 좋았었냐? 내가 12살에 떠났으니 뭘 알겠어. 아무튼 당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니 기분이 역같네. 이놈의 자식이. 신부가 저에게 손을 들자 현준이 어머님이 나섰습니다. 야, 내 조카의 털끝 하나 건들면 네 인생 똥날 줄 알아? 미나야, 얘가 무슨 조카야. 이놈은 그냥 아주 옛날에. 다 들었어. 오빠가 내 조카한테 한 짓을. 너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 저 여자랑 가난하게 살다가 힘들어서 찾아왔다고 했지. 우리 아버지의 혼을 자르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경악한지 기억하지? 미나야, 갑자기 그 이야기는 왜 꺼내고 그래? 이 개자식아. 네 놈을 받아들이는 게 정말 싫었는데 아버지의 핏줄이라고 해서 억지로 받아줬어. 우린 네가 피해자라고 불쌍한 존재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내 조카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해? 네 옆에 있는 상간녀랑? 미나야, 다 지난 일이잖아. 이 자식이 뭐라 시부해서도 다 오버하는 거야. 미나야, 끝날 일을 왜 들치르고 그래? 끝난 일? 지난 일이라고? 아니, 현재 진행 중인 일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닉놈이랑 연애 끊고 싶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 그런데도 우리 엄마가 불쌍한 사람이니 그냥 남매로 지내라고 해서 겨우겨우 참아가며 가족으로 지냈어. 그런데 과거가 아주 추잡하고 더럽다 못해 완전 괴물이 따로 없는 놈이었어. 미나야 그러지 마. 우리가 너한테 잘하고 있잖아. 항상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대하잖니. 이러면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었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최악이구나. 자식들로 스쳐가는 인연이라고? 이 개같은 자식. 너랑 네 마누라 오늘부로 아웃이야. 사업장 반납하고 사는 집 반납해. 모두 내 명의인 건 알지? 끝까지 명의 변경해주지 않길 잘했네. 그 집에서 나가고 우리 식구들과 영 끊고 폭삭만 인생 살 준비해. 현준의 어머님이자 고모인 여자는 저를 위해 신부와 상간녀에게 모든 걸 빼앗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미나야, 내가 말이 헛나왔어. 우리 아들이 오랜만에 봐서 내가 헷갈린 모양이야.
스쳐가는 인연이라니. 내가 말해놓고도 어이가 없다. 하하하. 아를 이제야 한번 안아보자. 애비한테 안겨봐라. 감히 어디 손대. 제가 친부의 팔을 뿌리치자 아버지 목에 걸린 목걸이가 툭 떨어졌습니다. 저거 희지스 아니 조카야. 저거 네 목걸이랑 같은 거지. 내가 너 목걸이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저 자식도 똑같은 걸 걸고 있었네. 어머니가 준 걸 왜 저거지? 당신이 앉으시는데 감히 어머니 물건을 걸고 있을 자격이 있어? 목걸이가 있었지. 희재야. 예비가 사실 네 엄마를 못 잊었다. 예비의 마음은 항상 너의 어머니이자 내 아내에게 향해 있었어. 내가 이 여자한테 홀랑 넘어가긴 했지만 내 가슴에 네 엄마를 간직하고 있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빠 살겠다고 날 버리려고 시동거린 거야? 애초에 날 꼬신 건 오빠였잖아. 난 처음에 오빠가 총각인 줄 알고 만났다고. 그런데 네가 구라친 거잖아. 야, 이 걸레 같은 이 집이야. 나중에는 내가 유부남인 것도 알고 마누라가 아픈 것도 알았잖아. 또 아들까지 있는 거 알면서도 내가 좋다고 했잖아. 그거야. 오빠랑 사귄 기간이 있고 사랑에 빠져서 그런 거지. 하여튼 너만 없었으면 우리 식구는 불행하지 않았을 거야. 나와 내 아들이 헤어질 일이 없었을 거라고. 아들아, 동생아, 모두 이 여자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이제라도 이를 바로잡자. 이 여자 내쫓고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우리들은 모두 한 핏줄이잖아. 친부가 주둥이를 끝없이 나불대자 고모가 귀싸대기를 세게 한 대 날렸어요. 그러자 친부는 바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미나야, 왜 이래? 우리 남매잖아. 가족이잖아. 이 여자만 쫓아내면 다 해결되는 거야. 야, 이 더러운 걸레야. 아직 안 나가고 뭐 하는 거야? 이 못된 자식. 나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야, 나라도 살아남아야지. 너만 사라지면 다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둘이 아주 잘 들러오네. 이 미친 것들. 뒤에 봐봐. 엄마랑 내 남편이 들어왔다고. 고모의 남편과 모친이 들어오자 아버지는 무릎 꿇은 상태로 180도 회전하더군요. 어머니, 매제, 오셨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 딸 말이 다 사실이야? 저기 저 청년이 네 친아들이라고? 너 아픈 아내를 버리고 바람 피우고 그 아내의 사망보험금으로 저 상간녀랑 여행하는 데 썼다고? 이야, 이 형님 대단하시네. 잠깐 저 영희를 그렇게 하시더니 완전 생양아치였어. 장모님, 이런 너 왜 계속 가족으로 지내야 하는 겁니까? 두 사람이 치를 떨냐 말하자 아버지가 무릎 꿇은 상태로 두 손을 싹싹 빌더군요. 어머니 매제, 죄송합니다. 제가 과거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 여자한테 한눈을 파는 바람에. 한눈 판 정도가 아니던데. 저기 청년, 우리 손자 과외 선생님이라고 했지? 그리고 이 인간의 친아들 맞지? 자네가 확실하게 설명 좀 해봐. 자네 부친이 어떤 사람인지.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자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브럭에 무릎 꿇고 비고 있는 남자가 저의 친부가 맞습니다. 현준이 과외를 하러 왔다가 가족 사진을 보고 알게 됐죠. 저의 친부는 제가 9살 때부터 바람을 피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12살 때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과 재산을 가지고 상간녀와 살아줬죠. 그것 말고도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한 인간입니다. 그만하면 됐어. 그럼 이놈을 계속 거두고 있을 필요가 없겠네. 문란하고 추악한 놈을 세상 떠난 내 남편에게 왜 이리 지키려고 계속 가족으로 둘 필요 없겠어. 내 남편도 날 이해하겠지. 김서방? 네, 조모님. 이 자식 내 눈앞에서 치우고 집이랑 사업장 빼앗고 우리한테 받은 돈 싹 다 돌려받아. 김 검사한테 말해서 이놈이 그동안 몰래 해먹은 거 다 처벌하라고 일러줘. 이놈이 뒷돈 받아놓고 회사 돈 건드린 증거는 다 가지고 있지? 네, 조모님. 항상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랑 이 상간녀를 같이 돌돌 말아서 김 검사한테 던져주겠습니다. 그렇지. 니들 둘 그만 꺼져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 말의 심각성을 알게 된 상간녀가 그제야 무릎을 꿇더군요. 신부와 둘이 두 손을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해가 아닌데 지켜본 것밖에 없어요. 두 해 같이 있었을 거 아니야. 니들 우리 식구를 가지고 놀았으니 벌을 받아야지. 저기 청년도 피해자이니 니들을 가만둘 수 없어. 어머니 매제,
아래도생 야. 조카, 현준아. 아들아, 희재야. 이 예비 좀 살려줘라. 나 여기서 끝날 수 없어. 못난 예비가 이렇게 빌 테니 한 번만 봐줘라. 역시나 바닥인 인간이네. 당신은 너무 늦게 벌을 받게 됐어. 진작에 천벌을 받았어야 했는데. 제가 친부를 노려보자 고모의 모친이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정년, 자네 친부 혼내주고 싶으면 혼내줘도 돼.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어. 패줘도 되고 내 발로 기도록 조롱해도 좋다고. 그래요? 그럼 딱 한 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친부의 얼굴에 날리려는데 때리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말고 12살 때 내가 해준 걸 또 해주고 싶네. 당신 기억나? 뭐를 하려는 거야? 내가 뭘 했었지? 바로 이거. 저는 이빨로 친부의 귀를 꽉 깨물었습니다. 와, 이 개같은 자식아, 이거 나 귀를 떨어지겠어. 기억나지? 내가 당신 종아리를 물어뜯는 건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던 거 알지? 오늘 이런 귀를 자익은 자가 시원해봐. 친부의 귀를 깨물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식구들 모두가 놀란 얼굴로 입을 틀어막고 구경했는데 아무도 말리진 않았어요. 이거 내줄래? 여보, 어떻게 좀 해봐. 내가 말 어떻게 해. 우리 둘 다 감옥 가게 생겼는데 뭘 하겠어. 그리고 당신 아들 정말 무섭다. 나 조금 떨어져야겠어. 상간녀가 무릎을 꿇은 채로 옆으로 스멀스멀 이도하자 바로 제 손을 뻗어서 귀를 잡아당겼습니다. 이빨로는 친부의 귀를, 손으로는 상간녀의 귀를 잡고 온갖 비명이 터져나와도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눈물 콧물 침까지 흘리며 그만하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12살, 그때의 시절로 돌아간 상태여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제자이자 친척 동생이 되는 현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쌤, 그만해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요. 제자 앞에서 뭐하는 짓인가 싶어서 상간녀를 먼저 놓아주었고 친부의 귀를 깨물던 이빨을 벌려 풀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쓰러지며 기절했어요. 끔찍한 고통을 느꼈으니 그럴만도 했죠. 저는 두 사람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이제야 좀 속이 시원하네. 현준아, 선생이 돼서 이런 꼴을 보여 부끄럽구나. 아니에요. 선생님은 이제 친척형이잖아요. 맞죠, 엄마? 그렇지. 친척형이지.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야. 엄마, 우리 희재 같이 지내면 좋겠어. 네 마음대로 해라. 내 핏줄은 아니어도 네 아버지 핏줄이니 받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고마워, 희재야. 앞으로는 고모 집에서 지내. 네가 받은 상처에 100배 1000배 되는 치유를 선사할게. 네? 고모, 아까는 제가 사윗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크가 되었네요. 그러게 말이다. 널 처음 보고 운명인 건 알았는데 내가 사위로 착각했나봐. 넌 네 할아버지를 닮은 나의 조카야. 아쉽지만 사위는 다른 놈으로 골라야겠네. 상황이 끝났고 저에 대한 이야기도 끝이 나자 고모부께서 회사 사람들을 불러 신부와 상간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두 년놈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구속되었고 뇌물수수와 횡령, 배임 등등의 죄로 교도소로 가서 새로운 둥지를 틀었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대학을 졸업한 저는 새로 만난 할머니의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희재야, 일은 할만 아냐? 네, 할머니 재밌어요. 녀석, 누굴 닮아 그렇게 머리가 좋은 거냐? 내 남편도 네 친부도 머리는 그저 그렇단데. 저희 어머니를 닮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외할머니도 출명하신 분이셨고요. 참 이성도 좋은 녀석이야. 혼자 힘으로 서울대에 들어가서 과외 선생으로 이름까지 날리고 회사에서도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넌 참 특별한 녀석이야. 네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널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짐작이 된다. 그 두 사람 부럽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네 고모가 네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알기는 알지? 그럼요. 저한테는 은인이잖아요. 고모 덕분에 복수도 하고 부잣집 조카도 되었잖아요. 염치없지만 받기만 하고 있네요. 받기만 하다니. 네가 현준이 서울대 보냈잖아. 너 아니었으면 서울대 못 갔을 거라는 건 우리 식구 모두 알고 있다. 안 그런가, 김서방? 그럼요. 우리 조카 희재가 우리 집안의 보배죠.
이제야 내 아들 서울대에 보내줘서 고맙다. 그리고 네 서울대 친구를 내 딸이랑 연결해줘서 고맙다. 둘이 아주 잘 사귀고 있다는구나. 아니에요. 현준이 현주 둘 다 특별해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자비만 해준 사람이에요. 그래, 앞으로 그 기자비를 우리 회사를 위해 잘 써보도록 해라. 네가 우리의 희망이다. 해외에도 사업부를 낼 계획이니 네가 할 일이 아주 많을 거다. 네, 명심할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일이 적성에 잘 맞아서 재밌게 일했을 뿐인데 결과가 항상 좋았습니다. 운이 좋은 건지 하늘에 계신 외할머니가 저를 도와주시는 건지 인생의 길이 행운으로 여러 갈래로 열렸습니다. 어느 날 회사를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고모가 회사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희재야. 고모, 현준이랑 현주도 왔네. 야, 나는 동갑이면서 맨날 오빠처럼 그런 것 같다. 내가 생일이 더 빠르니까 오빠 아닌가. 누나, 우리 쌤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 나 서울대 보내줘 은인이라고. 그래, 남자들끼리 통하는 게 있다 이거냐? 이 자식은 희재 온 이후로 아주 대놓고 까부네. 야야, 서열 정리는 니들이 알아서 하고 얼른 차에 타라. 할머니랑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고모, 어디 가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날은 무슨, 그냥 집안 행사니까 따라와. 네, 알겠어요. 그렇게 고모의 운전기사님의 차를 타고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할머니와 고모부가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다들 왔어? 혜재야, 넥타이 이거로 매라. 고모부,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 그냥 가족사진 찍으려고. 네 할머니께서 새로운 가족사진을 찍자고 하셨다. 네, 저도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고마운 줄 알면 네 모친과 외조모모까지 열심히 재밌게 신나게 살아라.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럼 저 머리에 젤 좀 버릴게요. 머리가 엉망이라. 그날 새로운 가족사진을 찍었고 고모 댁에 제 친부와 상간녀의 얼굴이 사라지고 저의 얼굴이 들어간 가족사진이 크게 걸렸답니다. 그리고 좋은 일 하나를 덧붙이자면 제가 모태솔로에서 탈출했습니다. 회사에 좋아하는 여직원이 생겨서 처음으로 고백이라는 걸 해보았고 연애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네요. 지금 제 나이는 25살이고 아직 얼마 살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있었던 사연은 많은 분들께 감동이나 웃음을 선물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더 재밌게 신나게 살아보겠습니다.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가슴속에 가족을 묻은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